마음을 돌보는 내가 안드르센, 한센, 이수경, 옹김. 더 좋은 기분, 더 좋은 삶을 위한 내 사용법. 시은이 안데르센 한센, 스웨덴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신과 의사이자 과학 저술가다. 카롤린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톡홀름 경제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학위, 현재 정신과 전문의라며 의학에 관해 20,000편이 넘는 글을 발표하고 라디오 TV 프로그램 17년 두뇌는 왜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했고 19년 공정파 TV에 당신이 내 해서 세계적인 스카들을 초대해서 화제가 되어졌다. 2016년 운동이 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다룬 내는 달리고 싶다. 25개국에 번역 출간되어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17년에는 ADHD 긍정 특성을 발견한 그래서 2019년 디지털에 중독된 뇌를 통솔하는 인스타 브레인을 출간했다. 스웨덴에서만 그의 저서가 100만 부 이상 팔려 스웨덴 인구 10분의 1은 그의 책을 보고 스웨덴 4분의 1이 넘는 270만 회를 넘길 정도로 조회수가 최신작 마음을 돌보는 뇌가 부정적인 감정인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진화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명쾌하게 담고 있다. 35개국의 판권이 수출될 만큼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스웨덴, 일본, 영국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40만 부 이상 팔렸다. 옮기는 이수경은 한국 외국어 대학 노과에서 역작이 많군요. 마음을 돌보는 뇌가 그래서 아주 소재 디자인 색깔 아주 신선하게 했네요. 더 좋은 기분, 더 좋은 삶을 위한 뇌가 뇌 사용법. 추천자가 추천이 글이 여기도 많네요. 우울과 불안 메커니즘을 담은 설계도. 이 책은 조상의 힘을 받은 우리 뇌가 어떻게 탄탄한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또 인간 정신 뛰어난 명성과 마음 챙김까지 다양한 것을 다 다루었다 라네요. 내가 상기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고통도 불안도 없었다. 신경학자. 보물 앞서 이 책에서 우리는 풍요와 발전의 시대를 살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이유를 살펴본다. 조울증이나 조현병이 아니라 거기다 가까운 형태인 우울증과 불안을 다룬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오늘날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대개 가벼운 정신질환이며 조현병과 중증 조울증을 생각하는 추세가 아니어서 둘째로 조울증과 조현병은 대중과학서 한 권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주제였으나 나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생물학적인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그동안 이 관점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봤다. 만일 당신은 우울감을 느낀다면 도움을 요청하기를 권한다. 자, 우리는 살아남는 느낌, 불안, 외로움, 운동, 운명, 행복 이런 내용으로 풀으려고 가장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왜 우울할까? 틀림없이 당신은 이따금 우울할 것이다. 그저 조금 불안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모든 게 절망적으로 느껴져서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힘겨웠던 날이 살면서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고도로 발달한 생물학적인 기관이 우리의 두개골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놀랍도록 역동적인 뇌에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가 있다. 이것들이 형성한 복잡한 네트워크가 신체의 모든 경관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외부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감각 인상을 처리하고 해석하고 중요도를 판단한다는 뇌는 책이 가득한 도서관 1만 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게다가 내는 저장한 지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가장 의미 있는 정보를 순식간에 끄집어내 당신이 현재 경험과 연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어째서 내는 항상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일 같은 간단한 작업을 해내지 못할까? 아니 오히려 왜 툭하면 기분을 망쳐놓을까? 오늘날 우리는 누리는 모든 것을 떠올려보면 더더욱 아리송하기만 하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어떤 황제도 부러워할 만한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산다. 또 조금이라도 지루하면 스마트폰을 켜서 온 세상의 정보와 즐길거리를 만날 수 있다. 이제는 유례없는 풍요와 발전 속에서도 많은 일이 보이지 않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우려스러운 보도가 하루가 멀다고 나온다. 스웨덴에서는 성인 8명 중에서 1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한다. 세계보건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억 8,400만 명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으며 2억 8천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울증이 모든 다른 질병을 제치고 인간을 크게 괴롭히는 질환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토록 좋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왜 불안하고 우울할까? 이 의문은 오래전부터 나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2억 8,400만 명의 뇌에 문제가 있는 걸까? 스웨덴 성인 8명 중에서 1명은 특정한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한 이들인 걸까? 이들의 좋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왜 불안하고 우울할까? 나는 우리가 현재 상태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과거 모습도 설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새로운 접근법을 얻었다. 이 접근법을 취하면 우리의 정신 건강을 더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개선할 방법도 찾을 수가 있다. 풍요와 발전을 누리면서도 우울한 이유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신경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감정과 행복을 통과하고 내가 작동하는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직접 경험했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토대와 뇌의 작동 방식을 알면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또 자신을 더 정확하게 이해함에 있어 자책하는 대신에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먼저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때로는 아무다는 신호가 아니라 건강하다는 신호인지 살펴볼 것이다. 우울과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살펴본다. 그 다음에 오늘날 과거보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정말로 더 많아졌는지 찾아보고 생물학적인 관점이 정신건강에 요양한 이유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본다. 우리는 살아남은 자의 후손이다. 1장 유전자 속 감춰진 마음의 메커니즘을 찾아서 멸종을 엎치고 생존 예배다. 칼 세이건.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약 25만 년 전의 동아프리카로 가보자. 그곳에 이브라는 여성이 살고 있다. 이브의 생김새는 우리의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녀는 100여 명의 사람과 무리를 이루어 살며 이들은 수렵과 채집으로 식량을 구한다. 이브는 자식 7을 뒀는데 그 중에 4은 죽었다. 아들 1명은 출생 과정에서 죽었고 다른 명은 감염병으로 죽었다. 또 다른 딸은 벼랑에서 발을 헛디뎌 죽고 다른 아들들은 10대 때 싸움에서 휘말려서 살해당했다. 하지만 나머지 3은 살아남아 성인이 되었고 이들은 자식을 총 8명 낳았다. 이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살아남아 성인이 될 것이고 또 자식을 낳을 것이다. 1만 세대에 해당하는 세월 동안의 이 과정이 반복하면서 이브의 머나먼 후손이 생겨났다. 그 후손은 누구일까? 바로 당신과 나다. 우리는 태어나는 과정에서 죽지 않았거나 감염병에서 영계 회복됐거나 크게 다쳐서 과다치료로 죽지 않았거나 굶어 죽지 않았거나 살해당하지 않았거나 맹수에게 물려 죽지 않은 소수의 후손이다. 우리는 잔인한 전쟁과 무서운 감염병과 끔찍한 기근 뒤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없는 기나긴 사슬에서 가장 최근의 연결고리에 해당한다. 요컨대 조상들이 운 좋게 살아남아 자식을 낳은 뒤에 세상을 떠났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뜻밖의 결과도 나왔다. 이브의 후손 중에서 위험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예민하게 경계하는 이들의 생존 확률이 더 높았고 그 생존자인 후손인 우리 역시 위험 요소를 강하게 경계하는 본능을 물려받았다. 또 조상중에서 강한 면역기를 지닌 이들의 감염병을 이기고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으므로 후손인 우리 역시 뛰어난 면역력을 갖게 되었다. 또 다른 결과는 우리가 갖게 된 심리적인 특성이다. 이후의 후손 중에서 생존에 유리한 정신적인 특성을 지닌 이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았고 지금의 당신과 나도 그들과 같은 여러 정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거나 굶어 죽는 일 없이 살아남은 조상의 후손이다. 희박한 확률을 뚫고 극적으로 생겨난 이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 우리는 초인적인 능력을 지녀야 마땅할 것 같다. 노벨상을 2번 받은 마리 키리처럼 똑똑하고 영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처럼 지혜롭고 영화의 주인공 톰 크루즈처럼 멋져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적자 생존의 세계. 적자 생존의 적자 생존의 세계 중에서 말을 들으면 정신적인 신체적으로 최고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얼핏 떠오른다. 그러나 진화가 관해서 적절한 정신적, 신체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종보다 환경에 가장 적합한 종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조상들이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게 한 특성들을 오늘날 세계의 관점이 아니라 역사의 대부분 시간 동안에 인류가 살아온 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후의 자손들에게는 강인하거나 건강하거나 행복하거나 친절하거나 정서적으로 안정되거나 똑똑해지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진화의 논리에 따라서 오로지 2가지만 중요했다. 생존과 번식이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간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했다. 우리 몸은 건강이 아니라 생존의 번식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으며 우리 뇌 역시 행복이 아니라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다.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친구가 많은지, 먹을 음식과 잠잘집이 있는지, 그 밖의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지 따위는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죽고 나면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생존이다. 그렇다면 내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했을까? 다음 편을 보면 인류가 그동안에 왜 목숨을 잃었는지, 즉 당신과 나의 조상이 무엇을 피하려 애썼는지 알 수 있다. 심혈관. 현대는 심혈관 암 뇌졸중이다. 예전에는 전염병이 많았고요. 자, 우리 몸은 건강이 아니라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다. 우리 뇌 역시 행복이 아니라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나랑 무슨 관계이람? 나는 수렵채집인도 아닌데? 물론 그렇다. 하지만 당신의 신체와 뇌는 여전히 당신이 수렵채집인이라고 여긴다. 진화는 대단히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종의 주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린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익숙한 현재의 세상이 존재한 기간은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인간의 신체가 적응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했다. 당신은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직업을 교사나 간호조무사 시스템 개발자, 세일즈맨 배관공, 택시 운전사, 기자, 셰프, 의사라고 적어놨을지 모르지만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렵채집인이라고 해야 맞다. 인간의 신체와 뇌는 지난 1만 년, 어쩌면 2만 년 동안에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종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과거와 비교해서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약 5,000년 전에 시작된 역사 시대에도 당신과 나처럼 본질적으로 수렵채집인들이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았다. 그렇다면 옛날 수렵채집인의 삶은 어땠을까? 수렵채집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쩌면 당연히 수렵채집인의 삶이 낭만적이었으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사냥을 비롯한 온갖 모험을 즐기며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끈끈이 연결된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다고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조상들의 삶은 여러 면에서 지옥과도 같았다. 평균 기대 수명이 약 30세였는데 이는 모두가 30세쯤에 갑자기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어릴 때 죽었다는 의미다. 사람들의 절반이 10대가 되기 전에 죽었다. 대개는 출생 중에 또는 전염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무사히 살아남아 성인이 된다고 해도 곰주림이나 출혈, 탈수, 맹수의 공격, 다양한 전염병, 사고, 재림 등 온갖 위험 요인과 함께 살았다. 요즘의 은퇴 연령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물론 수렵 채집 사회에도 70세 또는 심지어 80세에 사는 사람이 있었다. 따라서 노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옛날에는 없다가 요즘 생긴 것이 아니다. 요즘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노인이 될 때까지 산다는 점이 달랐을 뿐이다. 그러다가 약 1만 년 전 인류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꼽을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창과 할이 하룻밤 새에 전기로 대체된 것이 아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의 이동은 우리 세월에서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었다. 농경 사회의 삶은 수렵 채집 사회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지옥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대개 기대 수명은 여전히 약 30세였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저런 위험 요인도 여전했다. 굶어 죽을 가능성은 줄었지만은 살인이 점점 더 흔한 사망 원인이 되었다. 식량을 저장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이 발달하면서 그것을 차지하려는 싸움도 번번해졌기 때문이다. 사회 계급이 더 뚜렷하게 형성되었고 여러 종류의 전염병이 생겨났다. 또 단조로운 반복 노동이 많아지고 노동시간이 더 길어졌다. 주로 공리와 식당이 오르면서 식단도 덜 다양해졌다. 많은 저명한 역사학자, 사상가가 농경사회로 이행한 것이 인류의 가장 큰 실수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수많은 불행을 감수하면서 농경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같은 면적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수렵 채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먹여 살릴 가족이 늘어나면 식단이 다양하지 않거나 단조롭고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자신이 확보한 자원을 누군가가 훔쳐갈까 봐 걱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투덜대고 있을 여유가 없다. 식량 생산이 늘어나자 더 많은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모두가 식량을 구하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지자 사람들은 저마다 자라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르기 시작했다.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졌다. 이 모든 변화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가져왔다. 1만 년 전에 농경사회가 되기 전에 지구상의 인구는 500만 명이었다. 1850년경 이 수치는 15억 명이 되었다. 400세대 동안에 무려 2만 4,000%가 증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브를 다시 떠올려보자. 이브에게 미래에는 그녀가 겪는 모든 위험이 거의 사라지리라고 말해준다면 어떨까? 머나먼 후손은 치명적인 전염병도 흔하지 않고 맹수에게 공격당할까봐 밤잠 설칠 필요도 없는 세상을 살 것이라고 말이다. 여성이 출산하다가 죽는 일도 흔하지 않고 세계 곳에서 생산한 다양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대부분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며 지루함을 느낄 틈조차 없이 각종 오락거리가 준비된 세상을 살게 된다고 말이다. 아마 이분은 농담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미래 후손이 이 모든 것을 누리리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이해시킨다면 그녀는 자신이 힘겹게 살아남은 결과로 후손들이 그처럼 멋진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8명 중에서 1명이 약을 먹으며 그 이유가 우울증 때문이라고 말해준다면 그녀는 약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고개를 한번 갸우뚱하고 그처럼 좋은 세상에서 우울해한다는 말에 또다시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를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정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인 걸까? 나도 이따금 특별한 이유 없이 울적해질 때면 그런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 내 환자 중에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 우울하거나 불안을 느낀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 좋은 세상에서 왜 우울해? 늘 기쁘고 감사해야 당연한 거 아니냐? 하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신과 나는 생존자의 후손이고
사실 우리에게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진화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정신건강 문제를 격도로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었으며 불안과 걱정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이 절망적으로 느껴지리란 것은 나도 잘 안다. 그러나 불안과 우울을 극복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먼저 우리가 로봇과 달리 즐거움이나 걱정, 무관심, 심리적인 불편함, 기쁨, 짜증, 냉담함, 행복감 등을 느끼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왜 우리는 특정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일까? 그랬네요.